네, 퇴근길 라이브 첫 순서 증시 셔터맨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멋지신 것 같아요. 항상 아침마다 코디하고 나오실 때 뭔가 나 오늘 좀 괜찮은데? 이러면서 나오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주는 대로 입고요. 정말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센터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되게 빠른 편이잖아요. 아, 그렇죠. 출근이. 그 출근이 뭐 미국 시장 네. 준비도 음. 보고 이제 정리도 네.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뭐 그걸 막 쳐다보면서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챙겨주신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전날에 이제 대단- 챙겨주는 대로 있고요. 뭐 다 코디 하는 대로 있고. 그 코디까지. 머리를 길게 가져가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 머리 이게 짧으면 빨리 그냥 말리기 쉽고 말로 그냥 헤어하기 하고 나오면 쉽고.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길게 안 기르는 것도 그런 네. 이유 설마 때문에 머리도 해주시는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안 일어나요 그 시간에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네. 부장님이 알아서, 코디는 이제 와이프분께서 이렇게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네, 좀 입으란 대로 입는 게 집안이 제일 가정의 조용하죠, 평화. 편안하고요. 예. 예. 먹는 대로. 센터장님은 저요. 또 한 스타일 하시잖아요. 저는 뭐 사실 그런 거에 익숙치는 않아서 네. 그냥 이제 각자 알아서. 알아서. 네. 뭐 맞벌이 부부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있는 우리 센터장님과 챙겨주시는 우리 부장님과 함께하는 퇴근길 라이브. 뭐 누가 챙겨주던 스스로가 입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멋있으시다는 거. 자, 오늘 시장을 먼저 좀 쭉 보도록 할 텐데 너무나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네. 보니까. 실제 뭐 오늘 같은 장은 뭐 개인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는 장이 분명히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강세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미국 빅테크 실적 우려에 따른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을 사실 보였고요. 아침에 러시아 관련 핵 이슈 우려도 부각됐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뭐 핵 군사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아침에 장전에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SK 하이닉스 어닝 쇼크와 투자 축소 관련 이벤트 그리고 위메이드 어닝 쇼크 등 영향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만 코스피는 일단 5포인트 정도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이 현선물 매도로 출발한 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선물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했습니다만 오후까지 뭐 코스피 시총 상위 6개 그러니까 상위 6위까지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는 플러스권이 유지됐고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에 집중이 되면서 코스피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오전에 의료종목이나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 등의 강세를 보였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영향으로 섬유의복이라든지 운수장비 등의 미국 관련 소비재 섹터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인데 10시 40분경 BOJ에서 이제 국채 매입 운용 규모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 시점도 그 시간대였는데요. 그 시간쯤에 또다시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2,780억 위안 순공급을 발표했습니다. 국경절 연휴에 방출 자금 회수한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자금 공급을 했던 조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시장 안정성 강화에 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11시 기준 외국인들의 현물 2천억 그리고 선물은 약 6,500억 규모 정도로 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계속적으로 견인한 수급이 됐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사수하겠다고 또 오전에 밝히면서 상해지수와 항생지수도 각각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인 것도 방어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렸던 빅테크 실적 이슈에 미국 시간의 선물이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고 국내 인터넷주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시 전반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반대처주 중심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주도됐습니다. 굉장히 좀 큰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던 2250포인트 안착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 6개 기업만으로도 코스피 약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겠죠. 오후 2시경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역내외에서 이제 달러화를 매도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확대됐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 그리고 일본 BOJ 소규모 개입으로 추정된 물량이 또 출회되면서 엔화도 강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로화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2시 30분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5천억 정도, 선물은 9천억 정도 규모를 매수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전자에 집중적인 어떤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전기전자, 의약품 제외한 대부분은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게임이나 2차 전지에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간 3시 이후에는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폭을 좀 더 확대하면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아마 수급주인 요인의 결과로 시장은 추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폭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이 이제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랐던 이유고요. 변화 요인 때문에 미국의 시간의 지수 선물은 현재 낙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수급의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10월만 놓고 보면은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20% 정도 이상 올랐습니다. 10월만 놓고 보면.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일관성이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9월 29일 이후로 외국인들은 하루를 제외하고 매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은 일관성 있는 매수 주체는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은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는 수급을 보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좀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수는 눌려지는 구도로 갈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중에서 오늘 진짜 시총상위 좀 움직임 좋았고 오늘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2차 전지주는 뭐 오늘도 분위기가 좋았죠? 네,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2차 전지 대표 기업 양호한 3분기 실적 그리고 미증시에서 전기전자 관련된 전기차 기업들의 어제 급등세가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었는데요. 특히 삼성 SDI가 이번 뭐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를 거의 넘나드는 상당한 영업이익률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적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숫자 정도 이렇게 뭐 로싱글 이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 10% 정도의 그 영업이익률이면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익성 우위의 질적 성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삼성 SDI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가져왔는데 이게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쪽에서 나온 플랫폼 쪽의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 PD님. 네, 네, 예, 요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도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10%를 넘나들고 있어요. 이게 그 보통 전기차 관련된 셀 업체들이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잘 안 나왔습니다. 적자가 나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낮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할인 요소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거든요. CATL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제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멀티플을 좀 좁혀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10월 21일 날 지난주에 삼성 SDI가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설이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뭐 상신 EDP나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제가 그 표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그 지난 10월 21일 날 시장에서 막 돌았던 이건 뭐 그림입니다. 읽어주세요.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삼성 정도면. SDI 근데 이게 누군가 만든 뭐 그림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따온 건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21일 날 시장에서 회자가 됐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서 그날 원통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는데 이 글로벌 엑셀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라고 있는데 이게 국내 2차 전지 종목의 영향이 가장 높은 글로벌 ETF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지수 종목 변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이 새로 되면서 약 2,977억 정도가 유입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총 대비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규모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ETF 자금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이걸 앞두고 미리 또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11월 MSCI나 12월 코스피 200 유동 비율 관련된 비중 확대에 앞서서 이제 시장에 먼저 사자는 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편출 종목 수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편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ETF에서 그게 왜냐하면 직접적인 리튬 배터리 사업 비중이 낮다는 점이 배경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청산 규모가 3,155억 정도가 LG화학에서 편출이 되니까 수급적으로 사실 좋지 않죠. 어제 LG화학도 꽤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셀 편입 비중 K별
제한받는 뭐 LG 에너지솔루션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매도 규모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LG화학은 다소 단기적인 수급 요동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편출이 되면서 219억 정도가 편출인데 이건 뭐 크게 뭐 많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영향도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수급 요인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9월달 글로벌 EV 판매인데요. 이게 한 110만 대 정도입니다. 9월달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전년비 52% 급증한 거고요. 월 기준 첫 100만 대 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EV 판매가 상당히 좀 정상적으로 또 올라오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강했던 이유를 좀 보여주는 표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유럽 판매량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유럽 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9월에 유럽의 EV 판매가 25만 6천 대. 이게 전년비 10% 성장하면서 확실히 보면은 역성장 구간을 탈피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황색선 실선을 보면 이 역성장을 확실히 탈피하면서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유럽 시장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역성장을 계속 했는데 이 부분들이 하반기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국내 셀업체가 좀 중국 그 셀업체 대비 따라붙을 수 있는 어떤 원인으로 저희가 평가되고 있는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인데 이게 그 인스톨레이션 관련된 기준 EV 배터리 시장 점유율인데요. 4기 4개 업체를 관련했는데 보면 CATL이 뭐 독보적으로 위에 있습니다만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빨간색. 네. 이게 국내의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 보시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큰 폭으로 9월달에 상승하면서 점유율이 19.3%로 올라왔습니다. 8월에 13.9%였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비아드 역전했고요. 그다음에 CATL을 캐치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2분기까지 많이 벌어졌던 점유율이 국내 배터리사가 LG 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갑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충분히 조금은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탈중국화 움직임 때문에 2차 전지 업종의 뭐 소재, 이 원소재 독립 전략이 필수인데 폴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LNF 이런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LNF는 특히 이제 테슬라 출하량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출하량이 많아지면 LNF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제한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단독 진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재심사 요청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미국 진출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서는 좀 집중하고 있고 특징적으로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폐배터리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급등세여서 개별적으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제 느낌이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월요일 수요일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월요일 수요일에 항상 전기차는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매일 짚고 넘어가는지 아니면 월순만 이렇게 반복되는지. 이게 떨어질 때도 짚고요. 네, 올라갈 네. 때도 짚어요. 그렇군요. 2차 전지는 그냥 매일 짚어보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우리 차 네. 다음 먹거리다 보니까 그쵸.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보통 대략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아도 좋다라는 얘기 쪽이 2차 전지 쪽에는 항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계속 좀 우울한 시장 속에서는 단비를 내리고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영업이익률 10% 얘기를 음. 하셨잖아요. 우리 전체 상장 기업들의 평균 네. 영업이익이 뭐 한 6, 7%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마진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잘한다라는 삼성전자가 지금 한 15% 내외 아.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네. 20%는 넘죠. 그런데 그만큼 현재 어려운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원자료 가격 인상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자리 숫자 영업이익률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대단하네요. 상당히 빨리 따라잡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자, 2차 전지 쪽은 괜찮은데 반도체 쪽은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요새 보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뭐 하이닉스는 사실은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도 조금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분위기였습니다만, 근데 어떤 내용이 이제 끌어올렸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해석이 된 걸로 시장에서는 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내년에 올해 투자액 그러니까 10조 원 후반 정도의 캐펙스 투자액 대비 내년에는 50% 이상의 캐펙스 감소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이닉스 측에 의하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금융위기 수준 정도의 투자 축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큰 규모의 캐펙스 축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 다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내 팹 운영과 관련해서 중국 내 장비 반입 라이선스가 1년 연장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도 이제 역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긍정적으로 확인시켜줬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DDR5 중에 서버의 경우에는 내년에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DR5 기대감도 약간 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다는 점에서 계속 늦춰지던 DDR5에 대한 언급도 어쨌든 오늘 나온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정도가 조금 바닥론에 힘을 좀 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 들 수 있는데, 자,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재밌습니다. 이 대만 반도체인 TSMC가 있고요. 삼성전자 관련된 차트입니다. 이게 보면 이 TSMC가 빨간색이고 삼성전자가 파란색입니다.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10월달 접어들면서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재밌네요. 희한하잖아요. TSMC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삼성전자 흐름과 TSMC가 이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종합주가지수와 이제 대만 가권 지수인데요. 10월달 넘어서면서 이 대만 가권이 검은색이고요. 빨간색이 한국 종합 코스피입니다. 거꾸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저에는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쪽에 이 변화가 아마 코스피나 대만 쪽의 지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저희가 조금 유추할 수 있다. 뭐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보는데요. 실제 그 삼성전자가 60일선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만의 TSMC 주가 최근에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0% 이상 올랐고요. TSMC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TSMC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TSMC한테 그 대만 현지에서 해외 공장을 좀 짓지 말도록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분석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네. TSMC 관련된 팹이 사실 12개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 9개가 대만에 있고 3개가 이제 해외 쪽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에도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도 공장을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정치권에서 대만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대만의 호국 신산인 TSMC가 우공이산하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겠냐면서 중국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공공연하게 TSMC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공식적으로 표출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게 뭐 정말 TSMC 주가에 이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정치적인 요인이 TSMC를 좀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뭐 이야기들이, 외국인 수급들이 희한하게도 10월 달부터 대만 증시를 사실 팔고 있어요. 수급은 국내에는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대만을 팔고 한국을 사고 있다는 게 약간 TSMC와 삼성전자의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뭐 꼭 롱과 숏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어떤 수급적인 차이가 현재 삼성전자가 좀 좋아지고 TSMC가 좀 나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KB증권에서 나온 표인데 SK 하이닉스의 매출 대비 재고 자산의 비율과 코스피 상대 주가를 나타내는데, 보시면은 2011년 9월과 2012년 9월, 2016년 3월, 2019년 6월 보시면은 매출 대비 재고 자산이 상당히 높았던 시절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코스피 지수가 바닥이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때죠. 예, 네. 다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매출 대비 재고 자산이 높았을 때, 상당히 비율이 높았을 때가 코스피 기준이 상대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왔다고 KB증권에서 분석 자료를 냈어요. 이게 퀀트적인 부분입니다만. 근데 2019년 6월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최근 보시면은 2022년에 들어와서 지금 매출 대비 재고 자산이 2019년 6월 달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 때면은 거진 무역 전쟁 때 피크 네,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6월 달에 매출 대비 재고 자산의 율이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캐펙스를 갖다 그만큼 금융위기만큼이나 캐펙스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보면 다소 좀 코스피 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반등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퀀트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KB증권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뭐 정확한 게 향후에 똑같이 뭐 반영되리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에 이런 재밌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좀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표라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또 반도체 가격하고 그려보면 대부분 또 비슷하게 가요. 역으로 가기 때문에 저렇게 재고자산 비율이 올라가면 네. 그 정점을 통과했던 시점에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이제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가까운 시일에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라면 네. 뭐 좀 주가가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4분기에 어떤 뭐 실적 베이스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직은 저점을 쉽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캐펙스 투자를 절반 가량으로 줄인다고 했으면은 그 아래단에 있는 소부장들은 좀 안 좋은 거죠. 네,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캐펙스 전망 자료를 아예 그냥 따왔습니다. 사진을 따왔는데 들어주시면 그 10조 원대 후반 정도의 캐펙스 투자 관련된 올해 그 캐펙스가 내년에는 이제 50% 이상 감축하겠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내온 이제 뭐랄까 IR 자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품 소부장들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내년 디램과 낸드 웨이퍼 생산량이 올해 대비 당연히 줄어들고요. 선당 공정 비중도 당초 계획보다 낮게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기라고 아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부장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은 좋지 못한 악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도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 잠깐 확인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한 얘기들이 다시금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가 하나 뭐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오늘 좀 화두가 된 것 같은데 네. 이 폴란드 쪽에 어떻게 우리가 좀 기대를 열어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뭐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제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LOI 협력 의향서 뭐 이거죠. 그래서 이제 31일 체결한다 소식이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경에는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 폴란드 원전 참여가 사실상 확정이다 이런 식의 단독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산이 현지 공장 설립을 한다. 아예 그냥 이렇게 기사 제목까지 나온 정도 단독 보도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간 단독 보도는 좀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제 LOI 체결이 곧 원전 수주를 의미한 건 당연히 아닌데 의향서를 만약에 맺는다고 하면 여타 다른 외국 업체보다 한수원이 수주에 좀 유리한 고지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원전 관련된 주가 오늘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일단 그 미국 연방법원의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원 관련된 원전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어떤 정도 제약이 걸리고 좀 이제 약간 유야무야 이렇게 약간 아리까리한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폴란드 원전 사업 관련해서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 세 개사가 지금 계약 LOI를 제출하면서 경합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폴란드 사업을 겨냥해서 당연히 이번 조서에 나온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팀 코리아 체코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후속 원전 수주 전략에 차질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한 이슈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총 8조 원 정도 규모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총 2030년까지 12조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원전 발전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LOI를 받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LOI를 받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나 사우디 이쪽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열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데 확인은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뉴스는 거의 되는 것처럼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떨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 미국의 웨이팅하우스가 뭐 소송 미국에 걸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수원이 폴란드 관련해서 원전 수주에도 웨이팅하우스가 소송 걸면 우리가 뭐 약간 제동이 걸리거나 이런 데는 문제 없을지 좀 걱정되는데 이런 얘기는 좀 없나요? 특허 관련된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특허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특허에 대한 부분이 걸려버리면 정말 진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그런 뭐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폴란드 쪽에 LOI를 정말 할 수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재건 관련 주가 사실 저는 움직일 때마다 이거 너무
빠른 기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오늘도 좀 움직였어요. 네,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그 EU 관련된 EU 집행위원회와 G7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뭐 협의할 시간조차 없다. 그리고 뭐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이 약간 이제는 뭐 사람들 머릿속에서 조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그와 관련된 뭐 중요성이나 위기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자꾸 이제 재건 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고 있는 듯한,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좀 재건 쪽으로 좀 이렇게 약간 뭐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협정 관련된 뭐 협상 아니면 뭐 휴전 이런 쪽으로 좀 틀어야 되지 않냐, 정치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제 EU나 이쪽에서도 사실은 유럽 입장에서 너무 고달프잖아요. 지금 러시아 쪽에 자원들, 특히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너무 흔들렸고 경기에 대한 부분도 너무 힘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빨리 협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지만 건설기계 쪽에 오히려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현대두산인프라코아 등등 이 건설기계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밝혀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재건 관련된 섹터 관련된 센티도 그러하지만 현대두산인프라코아 관련된 부분에서 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면서 건설기계 전반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같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태양광 쪽도 요즘에 다시 좀 태양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까? 이제 신재생 쪽에 사실은 풍력 같은 경우는 전일 그 CS윈드인가요? 뭐 급락을 하면서 좀 맞아요. 약간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태양광은 사실 전일 나스닥에서도 급등했습니다. 선파워나 썬런, 그다음에 솔라엣지, 인페이즈 에너지,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 등이 각각 약 8% 이상 뭐 급등한 종목도 있고요. 전일 나스닥에서 대부분 다 이제 태양광 종목의 주가 반등이 상당히 급등세로 나타났다는 점 때문에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 그 기저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국채 금리 하락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관련 주식들 대표적인 성장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 이런 주가들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변동 확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많이 빠지면은 또 주가 부분이 좀 좋은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 방지 법안 통해서 태양광 관련된 어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뭐 다양한 태양광 종목 중에 그러면 태양광을 다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태양광 종목 중에 그 미국 매출이 좀 높은 기업 그리고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슬림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표입니다만 태양광 모듈에 대한 미국 수출 추이인데 금액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올해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이 수출 추이가 좀 이게 뭐죠? 기울기가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죠. 확실히 수출 추이가 많이 올라가는 게 평탄하지 않고 좀 빠른 속도로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쪽으로 모듈 수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표입니다만 한국 태양광 모듈 수출 물량 및 판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아까 수출 물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지만 왼쪽 쪽에 파란색 볼을 보시면 모듈의 수출 단가가 어떻게 보이시죠? 급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 쪽으로 나가는 모듈 단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히 이제 미국향 수출, 태양광 모듈 수출 물량과 단가인데 이게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슬슬슬 빠지다가 그 올해 들어보면서 상당히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광 모듈에 대한 미국 수출 물량이나 판가가 굉장히 급하게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유럽 대비 판가가 25% 이상 비싼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포커스가 상당히 맞춰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도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쪽에 상당히 뭐 어떤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업체 그리고 미국 쪽에 현지에 대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인플레 방지 법안을 좀 피해가면서 미국 쪽에 설비가 충분히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업체를 좀 보자는 게 중론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조금 길게 시결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달러 기준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우리 환율도 좋고. 그러면 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대기업
집단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미국이 태양광이라는 게 가장 큰-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뭐 어쨌든 한화그룹이 최근에 가장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미국 진출도 이야기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OCI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은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BH 주가 보면서 이게 왜 빠지지 했는데 네. 약간 이게 루머인 거죠? 네, 뭐 루머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해외 쪽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기사를 제가 발췌해서 왔거든요. 이 영어라서 또 안 읽으실 거죠? 예,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이 정도 아니, 근데 영어는 뭐 한국어는 네. 읽고 왜 영어는 안 읽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네.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영어에 대한 뭐 어떤 제가 또 호주에서 공부를 예. 했기 때문에 아, 그런 호주 발음 듣고 싶은데. 아니요, 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 보통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예. 이러죠. Good day, mate 이러거든요. 예? 네. Good day, mate. 그게 무슨 말이에요? Good day, mate. 구다이라고 한다고. 예, 그거를? 그 호주식 아. 발음이요. Good day, mate. 이게 이제 약간 호주식 일본어 발음입니다. 같네요. 일본어 비슷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확실히 좀 그 호주의 특유의 발음이 있어요. 영국식 발음, 예, 일본 그렇습니다. 느낌. 그래서 뭐 약간씩 그런데 또 다르죠. 예, 뭐 제가 약간 이상한 쓸데없는 말을 했고요. 아무튼 이제 그 영어와 관련된 이 기사를 따온 이유가 뭐냐면 네.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 생산을 줄이는 대신 프로 모델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이폰 14 프로 모델 비중이 당초 계획 50% 수준에서 60%로 높아질 것이고 오히려 65%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영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모델의 비중이 높은 게 BH나 LG이노텍이 사실 국내에 60% 이상 되거든요. 프로 모델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전반적인 흐름에서 그 아이폰 관련된 9천만 대 출하량도 사실은 그게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상치가. 그렇기 때문에 프로 모델이 많아지면 국내 프로 모델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빠질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왜 BH가 급락을 했을까요? 뭐 LG이노텍도 사실은 좀 빠졌습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외신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뭐 이 주주절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폭스콘 내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이 돌아섰다.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폭스콘 내에 2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 이게 사실은 기사가 나왔는데 루머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기사예요? 해외 쪽에 나온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 대만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 기사를 다시 냈는데요. 네.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폭스콘 측의 입장 근거를 통해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폭스콘 정저우시 공장 내 2만 명 확진자설은 완벽하게 가짜 뉴스라고 사실은 뭐 나왔습니다. 해외 쪽에서. 그래서 4분기 아이폰 생산 등의 경영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이 대만 쪽 언론에서 이미 오후에 이제 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일 뭐 BH나 이런 쪽이 오늘 급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가 반영할지는 내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 내일 BH가 더 빠진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겠죠. 뭐 BH에 대한 어떤 요새 이유가. 외국인이 엄청 팔더라고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양쪽에서 네. 순매도를 나타내서 팔았습니다만 사실은 BH 쪽이나 뭐 급락 그리고 LG 이노텍도 오늘은 뭐 한 2% 정도 또 빠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목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스콘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대만 언론에서 일단 가짜 뉴스를 냈기 때문에 이게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이슈가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애플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출하량이 줄어들고 뭐 경기 위축에 따른 내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올해보다 내년은 또 안 좋아질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좀 하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내일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네. 그 BH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증권에 대한 뭐 리포트가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3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뭐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4분기도 분기 매출액은 재차 최대 매출액을 4분기에도 경신할 거라고 하나증권에서 또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쟁업체 수율 이슈 때문에 아마 반사 수혜도 4분기에 있을 거라는 근거를 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연말 성과급도 일회성 비용 발생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마 전분기, 3분기 대비는 10% 정도 조금 감소할 수는 있지만 매출단이나 어떤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면 4분기가 또다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재차 최대 매출액을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서는 뭐 상당히 좀 빠지는 이유는 조금 없을 거다.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반등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23년 무선 충전 모듈이라든지 24년도에 태블릿과 노트북형 OLED 패널 탑재 때문에 뭐 어쨌든 면적이 또 넓어지는 어떤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중장기 성장에서는 특히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어쨌든 코멘트를 냈습니다. 근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아이폰 14 이후에 아이폰 밸류체인 주가 비교를 나타낸 멜리츠증권의 이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네 그렇긴 한데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네, BH. BH 제일 낮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그 아이폰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 주가가 너무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상당히 너무 저평가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LG에너텍도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다른 뭐 대만 업체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이폰 출시 이후에 이 아까 그 표에서는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스타트를 한 거예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아이폰 14 출시를 놓고 100으로 놓고 똑같이 스타트를 한 겁니다. 주가. 근데 그 뒤를 흐름을 보면 아이폰 14 출시 이후에 관련된 밸류에이션들이 조금 빠지는 영상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BH나 LG에너텍이 다소 대만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과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BH나 LG에너텍만 보면 사실 BH는 출시 전에라도 주가가 올랐어요. 잘 올랐다가 이제 출시 전으로 해가지고 고점 찍고 떨어졌는데 LG에너텍은 출시 전에도 못 오르고 출시하고 나서는 오히려 네. 더 떨어지고 하니까 네. 아, 이거 답답하시죠. LG에너텍 네. 진짜 걱정되고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애플 될지.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죠. 뭐 쓸데없는 걱정, 애플 걱정이다 이야기 하는데 네.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일단 있는 거예요. 음. 아무리 애플이라도 아무리 테슬라라 하더라도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과연 올해 대비 내년이 좋아질까? 네. 그거에 대한 우려는 지금 10월, 11월 넘어가면 4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지금 시점은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전체적으로 좀 드리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중국 관련된 소비 종목들이 어제도 네.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크게 공매도 팔리더라고요. 과열 종목으로 네. 지금 지정됐는데 네, 너무 뭐 심해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네. 뭐 카지노라든지 뭐 그다음 면세점 그다음에 여타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또 전일 어제 리포트가 또 나왔었더라고요. 간단한 내용들이면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불확실성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방역 정책 완화나 소비 심리 회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논조입니다. 그래서 소비재 전략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중국 정부의 정책적 불안감도 여전히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을 하라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이는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은 자 알리바바 광군절 티몰 화장품 사전 판매 브랜드 순입니다. 아.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조금 키워주시면 상위 보면은 지금 에스티로더가 1등, 프로야? 저 일본 건가요? 네, 뭐 등등 뭐 프로야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올레이 저거 일본 거 같은데. 네,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서 20위권까지 쭉 내려 보시면 없어요. 한국 업체 코리아 브랜드 아시는 없어요. 업체가 있나요? 없어요. 다 없으시죠? 뭐 일본 거 제가 뭐 지난번에도 잠깐 미국 한번 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더가 들어온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중국 분들 한국 화장품 되게 좋아했잖아요. LG 예전에는 생활건강, 그랬죠. 뭐 설화수 예, 뭐 예. 이런 거 그래서 엄청 이제 좋아했잖아요. 뭐 이 이제 언제적 설화수. 순위를 보면 코로나 전에. 어쨌든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알리바바 광군절 티몰 화장품 사전 판매 브랜드 순인데 아. 이렇게 보면 20위권 안에 한국 브랜드가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국내 뭐 LG나 아모레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는 단편적인 예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아마 오늘 상대적으로 좀 그 화장품 업체 중에 이제 브랜드 업체가 좀 더 많이 빠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야기는 뭐 일본이나 미국 시장의 수출이 좀 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희망을 찾아보자 이런 리포트도 나오긴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적으로 중국 시장의 볼륨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느냐 문제는 맞아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뭐 희망적인 부분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에서 조금 올라온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 나고 또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빠져 있다는 부분도 좀 희망적인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이번에 시진핑 3기가 접어들면서 이 개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경제를 이끌었던 어떤 인사들이 대부분 다 내쳐지고 상당히 좀 일원화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이 현재 이렇게 새롭게 진행되는 시진핑 3기에서 조금 어려운 국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싼 밸류에이션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규제 쪽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를 봤다라기보단 아까 화장품 그러면 설화수라는 네. 머리가 그 킬링 아이템이 바로 그쵸. 떠오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안 없잖아요.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자체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니스프리나 에뛰드 이런 브랜드들도 사실은 한때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뭐 중가 브랜드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았던 브랜드들인데 이게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고 꺾였죠. 일단 로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중국 쪽도 지금 한국에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급이라고 했던 뭐 설화수나 후 같은 거를 샀지만 뭐 한류의 영향도 그때는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의 소비 여력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해외 유럽 브랜드로? 쪽에 좀 더 높은 브랜드들로 눈을 좀 돌린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보다 더 비싼 브랜드로 소비가 좀 더 는 것으로 보여서 아까도 보면 순위에 보시면 대부분 다 로레알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로레알 그룹이. 그러니까 그런 쪽의 브랜드들이 좀 더 선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국이 약간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해진 부분들로 가고 있는 국면에서 좀 더 프리미엄급의 개발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중가든 아니면 저가든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브랜드가 좀 나와주면서 약간의 트리거가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좀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쪽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좀 바꾸고 있고 그게 이제 뭐 1, 2년 정도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시적인 어떤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 모델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랑콤이라는 브랜드 지금 여기 3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네. 그 수지 씨가 모델인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네. 뭔가 딱 시그니처가 되는 중국에서 굉장히 또 인기 많은 국내의 걸그룹이나 그런 배우분들을 모델로 차용하는 브랜드들이 보면 다 해외 브랜드가 많더라고요. 국내 브랜드는 요새 보면 뭐 사실 설화수나 뭐 이런 라인업 중에서 배우분들이 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그게 좀 많이 꺾였어요. 그들도 뭔가 실적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광고비, 판관비 좀 많이 뭐 줄이는 아무래도 건지. 부담이 되겠죠. 뭐 광고 하나만 잘해서 뭐 정말 히트를 칠 수 있으면 네. 광고에 올인을 하겠지만 그런 시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사실 저도 이런 해외 브랜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라메르, SK2 국내 브랜드 좋더라고요. 제가 다 바꿨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이걸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좀 약간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사드, 한알려 뭐 이런 것들에 계속 막히고 이러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를 타개할 만한 시장이 유럽과 미국 쪽으로 펼쳐진 만큼 또 그쪽에서 뭔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숫자로 지켜야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년째 힘드실 텐데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